I got the cash in the bags. 2010년 5월 22일 밤 9시 20분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911 교환원이 긴급 신고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전화 속 남성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들 집에 왔는데 아들은 보이지 않고 어떤 모르는 여학생이 아들 집에 쓰러져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 전화를 한 사람은 스티브. 여기 아파트 410호는 그의 아들 샘의 집입니다. 스티브는 주말에 아들 샘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부터 샘이 연락되지 않아 걱정돼 직접 아들 집으로 찾아온 거였죠. 아들을 만나러 온 그곳에서 그는 생각지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바로 현장 조사에 들어갑니다. 피해 여성은 아시아인으로 침대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입고 있는 스웨터의 등 부분에는 너 다 가져 라는 심상치 않은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다툼이나 강제로 침입한 흔적 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라스에는 바비큐를 했던 흔적이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청첩장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정작 집주인 샘은 연락이 두절된 채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피해자 신원 파악에 나섭니다. 그녀의 이름은 줄리 키부시, 당시 나이 23세, 일본계 대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 2010년 5월 21일 줄리는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오빠와 저녁을 먹은 후 자취를 감춥니다. 걱정이 된 줄리의 가족은 경찰에 신고하지만 그들은 줄리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줄리의 가족은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줄리가 태어나기 전 그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줄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죠. 23살 대학생이 된 줄리는 교내 댄서로 활동했는데 뜨거운 열정과 수준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배려심이 많았던 줄리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모두 그녀를 좋아했죠. 줄리는 가족들에게 자기 친구들을 대부분 소개해줬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샘은 가족에게 소개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줄리의 가족은 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죠. 오늘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 샘, 당시 나이 26세. 그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다녀온 전직 군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샘은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사실 군인이 되기 전 샘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문제를 일으키는 한마디로 동네 양아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살해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무죄로 풀려납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삶을 산 샘과는 달리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평범하게 자란 줄리.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은 서로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샘은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착실하게 살기로 맘먹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류학 수업에서 줄리를 만나게 되죠. 줄리는 키 크고 잘생긴 활발한 성격의 샘이 좋았습니다. 샘과 줄리는 곧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됩니다. 어릴 때 영 공부에 취미가 없어 책과 담을 쌓았던 샘은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줄리의 도움을 받게 되죠. 줄리 덕분에 샘은 학기말 시험에서 A의 좋은 성적을 받게 됩니다. 샘의 부모는 아들이 줄리와 연인이 되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하지만 샘은 그의 부모가 줄리와 잘해보라고 말하면 늘 말합니다. 줄리랑은 그냥 친구예요. 줄리는 저한테 친동생과 같아요. 서로 가까웠지만 연인 사이가 아니었다는 둘. 줄리는 샘의 집에 죽어있고 샘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경찰은 살해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된 적이 있는 샘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경찰은 하루빨리 샘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 샘의 행방을 추적하는데 주력합니다. 샘은 진짜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경찰은 줄리의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2010년 5월 21일 오후 2시 45분 샘은 줄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웃집 일을 도와줘야 해. 뮤지컬 배우라는 데니얼 말이야. 일이 끝나면 주말 파티에 갈 거야. 몇 시간 후 샘은 다시 줄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좀 괴로운 일이 생겼어. 혼자 있기 싫은데 집으로 좀 와줄 수 있어? 줄리는 답장을 보냅니다. 응, 금방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문자를 확인한 경찰은 샘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합니다. 경찰은 샘이 줄리를 자기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친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샘의 아버지 스티브는 평소 샘과 줄리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며
아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며칠 뒤 스티브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스티브와 샘은 같은 은행 계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샘이 사라지고 며칠이 지나고 스티브의 휴대폰으로 출금 문자 한 통이 옵니다. 집에서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있는 ATM기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는 곧장 경찰에 연락합니다. 경찰은 돈을 인출한 사람이 샘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해당 장소로 출동해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생각과 달리 CCTV 영상 속 사람은 샘이 아닌 17세에서 20세 사이로 보이는 백인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는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주위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속 소년의 모습을 샘의 부모와 친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소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년이 샘의 카드를 이용해 돈을 빼갔다는 건 분명 샘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겁니다. 경찰은 샘이 이 소년을 이용해 돈을 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만 찾으면 샘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 26일 다시 스티브의 휴대폰으로 카드 사용 알림 문자가 옵니다. 샘의 카드로 누군가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경찰은 드디어 샘이 숨은 장소를 찾았다고 생각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샘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입니다. 전투의 프로죠. 경찰은 본부의 헬리콥터와 대규모 병력 지원을 요청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경찰은 피자가 배달된 주소지로 출동합니다. 샘, 손들어! 그런데 있어야 할 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웬 10대 소년 몇 명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16살의 웨슬리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샘의 카드로 돈을 인출했던 백인 소년이었습니다. 웨슬리와 그의 친구들은 무장한 경찰들의 급습에 놀라 두려운 듯 몸을 떨었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웨슬리를 신문합니다. 카드는 대체 어디서 났니? 웨슬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데니얼이 줬다고 말합니다. 데니얼, 기억하시나요? 사건 발생 전 샘은 이웃집 일을 도와줘야 한다고 줄리에게 문자를 보냈죠. 샘이 도와준 이웃이 바로 샘의 집 아래층에 살고 있는 데니얼입니다. 웨슬리의 어머니와 데니얼은 지역 극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입니다. 웨슬리는 어머니가 일하는 극장에 자주 놀러 갔죠. 그 덕분에 웨슬리는 데니얼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웨슬리의 말에 따르면 하루는 데니얼이 웨슬리에게 카드를 한 장 주며 우리 집 위층에 사는 샘이라는 사람 카드인데 샘이 나한테 돈을 좀 꿨거든.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여기에 있는 돈을 전부 다 뽑아다 줄 수 있겠니?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말이야. 물론 심부름값은 후하게 쳐줄게. 3일 동안 내가 피자를 쏘지. 그리고 돈을 찾으러 갈 때는 모자나 안경을 꼭 쓰고 가. 알았지? 웨슬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공짜로 피자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 데니얼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경찰은 웨슬리를 압박하며 샘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만 웨슬리는 샘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합니다. 2010년 5월 26일 저녁 웨슬리와 이야기를 끝낸 경찰은 데니얼에게 연락해 경찰서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데니얼은 말하죠. 이틀 뒤면 저 결혼해요. 지금은 파티 중이죠. 결혼 때문에 바빠서 당분간 경찰서에 가는 건 힘들 것 같네요. 회피하는 데니얼의 모습에 경찰은 데니얼이 시간을 벌기 위해 수작을 벌이는 것으로 생각해 바로 그가 있는 파티장으로 출동합니다. 경찰을 본 데니얼은 크게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경찰은 데니얼을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첫 번째 신문에서 데니얼은 자신이 웨슬리에게 샘의 카드를 줬고 카드 안에 있는 돈을 모두 뽑아오라고 했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상금을 노린 샘의 계략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루는 샘이 찾아와 저한테 부탁했어요. 거짓으로 카드 도난 신고를 할 테니 자기 카드를 가지고 와서 돈을 모두 뽑아달라고요. 그러면서 보상금을 받으면 저한테도 일정 부분 떼주겠다고 했죠. 그럼 줄리라는 학생을 알고 있나요? 경찰의 질문에 데니얼은 자기는 그저 샘의 계획을 좀 도와주려고 했을 뿐 줄리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4시간 뒤 새벽 2시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데니얼은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저녁 데니얼은 샘이 덩치가 크고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와 함께 집에서 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샘이 자기를 찾아와 줄리를 죽였다며
도망 다니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웨슬리를 시켜 돈을 모두 뽑아서 샘에게 준 뒤 멀리 떨어진 쇼핑센터까지 그를 데려다 줬다고 말합니다. 데니얼의 말을 들은 경찰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CCTV가 많은 쇼핑센터지? 지금까지 경찰은 데니얼이 샘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줄리를 살해한 사람은 샘이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번복되는 진술,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 경찰은 점점 데니얼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데니얼에게 DNA 샘플 채취를 요구합니다. 그 말을 들은 데니얼은 갑자기 크게 동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내 또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데니얼은 샘을 따라 샘의 아파트 410호로 들어가 집안에 쓰러져 있는 줄리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경찰의 물음에 데니얼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머리에 2방의 총상을 입은 줄리를 봤을 뿐이에요. 순간 경찰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머리에 총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부검 당시에도 줄리의 긴 머리카락에 가려 뒷머리에 총상이 있다는 것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데니얼이 어떻게 한눈에 줄리의 머리에 총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지 경찰은 데니얼이 공범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를 구치소에 감금합니다. 감금된 데니얼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레이첼에게 전화합니다. 경찰은 그들 모르게 그들의 통화 내용을 녹음합니다. 레이첼은 데니얼에게 결혼식을 취소하겠다고 말하며 데니얼의 동생 팀이 결정적 증거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데니얼은 소리치며 절규합니다. 오 마이 갓! 안 돼! 절대 경찰이 봐선 안 돼! 경찰은 즉시 데니얼의 동생 팀의 집으로 가 해당 가방을 압수합니다. 가방 안에는 범행에 쓰였던 도구와 샘의 옷, 지갑, 신분증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데니얼의 DNA가 검출됩니다. 2010년 5월 27일 확실한 증거 앞에 데니얼은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실토합니다. 범행 동기는 놀랍게도 뽀대나는 결혼식과 그럴싸한 신혼여행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데니얼은 샘이 전역 후에 62,000달러, 우리 돈 약 8,800만원 상당의 큰 돈을 저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데니얼은 지역극장에서 활동하는 뮤지컬 배우로 고정 수입이 없어 늘 가난에 허덕였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샘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범행을 계획합니다. 사건 당일 데니얼은 샘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극장 다락방에 있는 박스 좀 옮겨줄 수 있어? 샘은 아무 의심 없이 데니얼이 일하는 극장으로 갑니다. 다락방에서 박스를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데니얼이 샘의 등 뒤로 총을 쏩니다. 그리고 데니얼은 극장으로 내려가 태연하게 레이첼과 함께 그날의 공연을 무사히 마칩니다. 공연이 끝난 밤 10시 30분. 데니얼은 샘의 휴대폰을 이용해 줄리를 샘의 집으로 불러낸 뒤 그녀의 목숨을 빼앗고 샘이 한 일처럼 꾸밉니다. 줄리는 그저 샘을 범인으로 몰기 위한 하나의 희생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데니얼은 극장 다락방에서 숨져 있는 샘을 여러 조각으로 작업해 공원 외진 곳에 유기합니다. 경찰은 데니얼을 추궁해 샘이 유기된 장소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 샘의 몸을 모두 찾은 뒤 군 장례식으로 성대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이후 밝혀진 경찰 조사에 의하면 데니얼의 여자친구 레이첼도 이 범행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2015년 12월 16일 미국 재판부는 데니얼에게 최종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레이첼에게는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32개월형을 선고합니다. 뮤지컬 배우답게 데니얼은 자신의 연기로 모두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